도어락이 열리고 현관문을 살며시 밀었습니다. 지훈이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붉은색 무채였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분명 팬티였어요. 그것도 남자 팬티. 그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현관에 떨어진 그 붉은색 남자 팬티는 분명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종실화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 남자의 눈물겨운 배신과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변심과 배신,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놀라운 반전까지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강남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38살이고 결혼한 지 80해가 됐네요. 제 아내 지훈이는 저보다 2살 어린 36이고 강남의 한 유명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혼 때부터 맞벌이를 해왔고 덕분에 강남의 아파트도 장만했죠. 물론 대출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날은 제가 해외 출장을 마치고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하는 날이었어요. 일본 도쿄에서 바이오와의 미팅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예정보다 일정이 하루 빨리 끝났던 거죠. 원래는 지훈이에게 바로 연락했어야 했는데 문득 깜짝 선물처럼 예고 없이 집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얼굴에 번질 놀란 표정을 상상하니 가슴이 설렜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짐을 찾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지훈이에게 전화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래도 깜짝 선물이 더 좋을 것 같아 참았죠. 택시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집에 도착해 지훈이를 안는 모습을 상상하니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오늘따라 집이 더 보고 싶네. 중얼거리며 택시에서 내린 시간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지훈이는 지금 자고 있을까? 아니면 드라마를 보고 있을까?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사실 이 출장은 제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회사 설립 이래 가장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와 독점 수익 계약을 맺기 위한 협상이었죠. 3개월 동안 준비했고 지훈이도 제 곁에서 많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 정리를 도와주고 발표 연습에 듣는 역할도 해주었죠. 그래서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제일 먼저 지훈이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일본 바이어들과 축하주를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했죠. 그들은 내일까지 일정을 잡아두었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하루 일찍 귀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지훈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설레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마 환하게 웃으며 제 목을 꼭 안아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이 있는 15층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연애 시절 지훈이를 데이트해 나가기 위해 집으로 마중 갔을 때처럼 말이죠. 그 설렘을 안고 폭도를 걸어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여행 가방을 한쪽에 세워두고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득 집 안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아직 자지 않았나 보네. 도어락이 열리고 현관문을 살며시 밀었습니다. 지훈이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붉은색 무채였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분명 팬티였어요. 그것도 남자 팬티. 그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현관에 떨어진 그 붉은색 남자 팬티는 분명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저는 무난한 검정이나 회색 계열의 속옷만 입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것일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지훈이의 친구들이 놀러왔다가 깜빡하고 두고 간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현관에서 복도로 이어지는 길에 또 다른 의류 조각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자 양말 한 짝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와이셔츠 한 벌이 구겨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제 두 다리에 납덩어리가 매달린 것처럼요.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죠. 거실에 들어서자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반쯤 먹다 남은 초콜릿이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은은한 불빛을 내뿜는 캔들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향기가 어지럽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은 제가 이탈리아 출장 갔을 때 사온 몬탈치노 지역의 브루넬로였어요. 특별한 날에만 마시자고 지훈이와 약속했던 와인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초콜릿은 벨기에에서 공수한 고급 다크 초콜릿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이었죠. 제 생일이나 우리 결혼 기념일에 먹으려고 따로 보관해 두었던 것들이었는데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의 침실에서는 음악이 꽤 크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날 틀어져 있던 노래는 지훈이가 좋아하는 R&B 음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자주 들었던 노래여서 더욱 가슴이 아팠죠. 그 노래는 우리의 첫 데이트 때 카페에서 흘러나왔던 곡이었어요. 지훈이는 그때 얼마나 그 노래를 좋아했는지 결혼 후에도 특별한 날이면 항상 그 노래를 틀곤 했습니다. 우리의 웨딩송이기도 했죠. 근데 지금 그 노래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니. 침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과 함께 낮은 숨소리, 그리고 침대의 규칙적인 움직임 소리도 들려왔어요.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죠. 머릿속에서는 지훈이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여행 첫 집 마련했을 때의 기쁨, 서로 아플 때 간호해주던 날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이라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면 이 모든 것이 환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침실 문 앞까지 걸어간 저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열어볼까? 그냥 돌아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알게 된 사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신 후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됐죠. 문이 열린 순간 침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희미한 침실 불빛 아래 알몸의 한 남자가 지훈 위에 올라타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둘 다 너무 열중한 나머지 문이 열린 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달콤한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지훈아, 진짜 미쳤다 오늘. 그리고 지훈이는 그에 맞장 붙이듯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 간 동안 외로웠을 아내를 위로해준다는 듯한 말투로 그 남자는 지훈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어요. 남자의 등은 땀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고 지훈이의 손톱은 그의 등에 깊게 파고들어 빨간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와인 한 잔이 쏟아져 붉은 얼룩을 만들고 있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빈 콘돔 포장지가 몇 개 구겨진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훈이의 표정이었어요. 평소에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의 욕망에 완전히 빠져있는 듯 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간에 서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제 아내와 낯선 남자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이렇게 비현실적일 줄 몰랐습니다. 그들의 숨소리, 침대 프레임이 삐걱거리는 소리, 피부가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침대 헤드보드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도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죠. 우리 부부가 함께 골랐던 침대에서, 우리가 함께 고른 시트 위에서 다른 남자와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지훈이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남자는 지훈이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기도 했는데 그 말이 또렷이 들렸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자. 남편 출장 가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문이 완전히 열리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내연남은 뒤에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죠. 놀람, 공포,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CX. 남자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이불을 감싸쥐고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제서야 지훈이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혼비백산한 표정으로 시트를 움켜쥐고 뒤따라 일어났어요. 오빠. 아니야. 이건.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 사이 내연남은 바지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거실 창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 집은 15층이었지만 다행히 외부 비상계단이 있었죠. 그 남자는 창문을 열고 비상계단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이 우스울 정도였어요. 그가 뛰쳐나간 자리에는 지갑과 병원 명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명함에는 서울중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이제 그가 누군지 알겠군요. 지훈이가 일하는 병원의 의사였어요.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트를 꽉 붙잡은 채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죠. 설명할 기회를 줘. 지훈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침실을 둘러보며 우리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 어떻게 배신의 장소로 변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지?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아무런 감정도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지훈이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끼기만 했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천천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 2개 그리고 초콜릿을 바라보았어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다크 초콜릿이었습니다. 문득 뭔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훈이의 가방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모텔 영수증이 들어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출장을 간 첫날부터 그들은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배신감과 분노만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죠. 지훈이의 가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준호와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데이트 사진,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심지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까지. 이 모든 게 전부 내가 출장 간 시간에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훈이는 제가 알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훨씬 더 밝고 행복해 보였죠. 제가 옆에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은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였어요. 이준호가 지훈이에게 쓴 사랑의 편지들이 가방 속 작은 포켓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역력했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도어락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제가 출장 간 날이면 어김없이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서너 시쯤 다시 나가는 기록도요. 이런 디지털 흔적들이 모두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지훈이의 메신저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메시지함에는 준호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방이 있었어요. 대화 내용은 차마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만날지 약속하는 메시지,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메시지, 그리고 둘만의 비밀스러운 대화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훈이가 제 출장 일정을 상세히 공유하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언제 돌아올지, 어떤 선물을 사올지 이야기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미래 계획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준호는 자신이 미국 연수를 갈 예정이라며 지훈이도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훈이는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없는 미래를 그들은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 이러지 마. 뒤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겨우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와 있었습니다. 눈은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고 화장은 다 번져 있었죠. 1년이야.
제가 묻자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전 병원 송년회에서 처음 그런 사이가 됐어. 1년이라. 우리가 신혼여행 다녀온 지 7년 만에 결혼 생활의 8분의 1을 그 남자와 보낸 셈이네요. 왜? 한마디 질문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외로웠어. 오빠는 늘 일에 바빴고 나는 그냥. 말을 잇지 못하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1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 확장을 위해 정신없이 일했었죠. 주말에도 출근했고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 시간 동안 지훈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다른 남자를 찾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신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아니, 어떤 이유도 이런 배신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짐 싸.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변호사는 내가 알아볼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와 근처 호텔에서 밤을 보냈어요.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죠.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검토한 후 이혼 소송과 함께 이준호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불륜의 증거가 확실하네요. 법적으로는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즉시 진행하기로 했고 동시에 이준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병원 이사회에도 징계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직장 내 불륜이니 병원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겠네요. 변호사는 병원 이사회에 제출할 진정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이준호라는 의사가 병원 내에서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었죠. 증거로는 도어락 로그 문자 내용, 모텔 영수증 등이 첨부됐습니다. 특히 명함과 지갑을 찾은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지갑 안에는 병원 출입증과 함께 우리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저는 바로 서울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이사회 사무실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정식으로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증거로 제출한 영상과 메시지는 이사회 멤버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일이 저희 병원에서 벌어졌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사장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준호는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갔어요. 병원 내부에서는 직장 내 불륜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의 평판은 순식간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준호가 다니는 병원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의사들의 윤리의식과 품행이 중요시되는 곳이었죠. 특히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핵심인 병원에서 한 의사의 불륜 스캔들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같은 병원 직원과의 불륜이라면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의 내부 규정에는 의료인으로서의 윤리가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죠. 이준호의 행동은 이 조항을 정확히 위반한 셈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초기 조사를 시작했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자 징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병원 내 고위직 의사들과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됐어요. 그들은 제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고 이준호의 해명을 들었습니다. 이준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변명은 무의미했죠. 결국 그는 지훈이와의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그의 변명을 들은 징계위원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원들의 시선은 더욱 냉랭해졌어요. 이준호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의 가장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제 마음도 더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제 가정도 파괴했던 겁니다. 한편 지훈이는 제 말대로 그날 아침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다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지훈이가 이미 임신 2달 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테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잠시 흔들렸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제 아이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었고 특히 최근 3개월 동안은 제가 출장으로 거의 집에 없었거든요. 임신 2달이라면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 이준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계획은 하나씩 실현되어 갔습니다. 사실 저는 1년 전부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그때부터 조금씩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죠. 우선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모두 제 명의로 이전해 두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약간 회색지대였지만 지훈이가 무관심했던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아파트, 차, 주식 등 모든 자산이 제 명의였죠. 이 모든 재산 이전 과정에서 지훈이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류를 내밀면 대충 후어보고 사인해주는 정도였어요. 그녀는 제가 회사 일로 자산을 정리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을 거예요. 아파트는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5억 상당의 고가 주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신혼 때부터 10년간 대출 갚으며 마련한 집이었죠. 그 집의 명의를 온전히 제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훈이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죠. 차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각자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었어요. 지훈이 차는 제가 결혼 3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외제차였죠. 그 차도 1년 전 회사 명의로 바꿨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세금 혜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지훈이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식과 펀드도 모두 제 단독 명의로 바꿨습니다. 우리 부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꽤 많은 수익이 났는데 그것도 전부 제 계좌로 옮겼습니다. 지훈이는 투자에 관심이 없어서 금액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둔 덕분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모든 재산이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지훈이가 그것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게다가 지훈이가 불륜으로 혼인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어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죠. 그리고 아이는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지만 만약 있었다면 당연히 제가 양육권을 가져갔을 겁니다. 지훈이는 이렇게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모두 상실하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지훈이의 부모님 반응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넌 우리 딸 아니다 라며 완전히 손을 떼버렸어요. 지훈이 부모님은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었거든요. 결혼 전부터 지훈이에게 항상 여자는 정조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었죠. 그런 부모님들이 딸의 불륜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훈이 어머니는 전화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진이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나 보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린 이해한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지훈이 아버지는 더 강경하셨어요. 딸을 만나지도 않겠다고 유산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죠. 결국 지훈이는 모든 것을 잃게 된 셈이었습니다. 한편 지훈이가 일하던 병원에서도 그녀에 대한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와의 분류는 병원 내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동료 간호사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결국 지훈이는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지훈이는 단 하루 만에 남편, 집, 직장, 부모님 그리고 모든 사회적 관계를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뱃속의 아이뿐이었죠.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인 이준호는 그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준호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직 기간이 끝난 후에는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발령이 났죠. 사실상 강등이나 다름없는 인사 조치였어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지방의 소형 병원으로 가는 것은 의사에게는 커리어의 큰 하락을 의미하니까요. 더 큰 문제는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준호의 아내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녀도 저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두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준호는 가정과 경력 그리고 사회적 평판까지 모두 잃게 됐죠. 법원의 판결은 예상대로 제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이혼이 성립됐고 재산 분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훈이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죠. 이준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어요. 직업이 의사인 만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카페에서 지훈이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임신으로 불어난 배는 이제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지훈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돌아올 건 없어. 제 차가운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손에는 결혼 반지가 없었어요. 이제 그녀는 미혼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물었어요. 지훈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아갔어요. 자기 가족에게. 역시 그랬군요. 불륜 상대는 결국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법이니까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후련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차례였으니까요. 지훈이를 마주친 그날 저는 그녀의 변한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화려했던 그녀가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예전에 지훈이는 항상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채 사람들 앞에 나타났었죠. 하지만 그날 본 그녀는 헐렁한 인부복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어깨는 축 늘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디 살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강북에 있는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강북의 작은 고시원으로.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급격히 변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동정심이 일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배를 가리키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낳을 거예요. 내 잘못으로 생긴 아이인데 이 아이까지 버릴 순 없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후 제가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었는지 저도 잘 몰라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홀가분함 때문인지 아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준호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지방병원으로 발령받은 후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의 아내는 이혼을 진행했고 두 아이의 양육권도 가져갔습니다. 이준호는 혼자 지방에서 근무하며 매달 두 아이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지훈이의 부모님은 여전히 딸과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더 완강하셨죠. 내 딸은 이미 죽었다라는 말까지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가끔 몰래 딸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아버지 몰래 그러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제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한 그날 밤이었죠.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일찍 귀국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도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은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 계속 살 수 없었거든요. 새 집은 좀 더 작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지훈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사진들, 선물들. 대부분은 버렸지만 몇몇 소중한 것들은 간직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그 붉은색 팬티가 들어있는 액자였죠. 새 아파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한강의 물결과 함께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회사 일도 더욱 열심히 했어요. 도쿄에서의 계약 이후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20명이 넘게 늘었고 매출도 2배 이상 증가했죠.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일에 몰두하면서 저는 점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옆자리의 빈 공간이 더욱 크게 느껴지곤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음을 되새겼습니다. 거짓된 사랑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말이죠. 새로운 취미도 찾았습니다. 테니스, 골프, 그리고 요리까지. 특히 요리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 일이 생각보다 즐거웠거든요. 퇴근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요리하고 와인 한 잔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했어요. 이전에는 부부 관계로 만나던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지만 대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모임을 찾았습니다. 등산 동호회, 와인 소모임, 그리고 요리 클래스까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저는 점점 더 행복해졌어요. 지훈이와 이준호에 대한 소식은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공통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듣긴 했지만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지훈이가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는 여전히 지방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종종 지훈이와 아이를 만나러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함께 살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저는 혼자서 조용히 집에서 보냈습니다. 따뜻한 와인 한 잔과 함께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액자 옆에 작은 메모를 새로운 글귀로 바꿨습니다. 그날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가끔은 만약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날 밤 제가 예정대로 하루 뒤에 귀국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저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겠죠. 그건 행복일까요? 아니면 더 큰 불행일까요? 정답은 없을 겁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진실을 알게 된 덕분에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제 자신과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며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예측 불가능하죠. 저는 그날 밤 일찍 귀국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배신당하며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덕분에 비록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법적인 절차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었을까요? 아니면 용서하고 새 출발을 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셨을까요? 사람마다 선택은 다를 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